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아이를 실은 구급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구급차 운전자 피해 차량을 직접 옮겨가면서까지 4살 배기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운전자는 사고 보름 만에 면허 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까지 잃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구급차 운전자시죠? 신진우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때 일단 먼저 구급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아이 상황은 이제 목에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쉬게끔 해주는 이제 기계를 달고 숨을 쉬는 아기고요. 예. 네, 그 아기는 이제 이송하면서부터 이제 호흡이 많이 떨어지고 있던 상태였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막 가시다가 뒤에서 들이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접촉을 하게 된 거죠. 접촉을 하게 됐는데, 부딪힌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접촉이 발생되고 나서 그 운전자분이 걸어 나오셔서 저랑 대화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크게 다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전치 한 3주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피해자분은 전치 2주가 나오셨고요. 예. 전치. 뒤쪽에 탑승하고 있었던 딸이 있다고 했는데, 그 딸은 이제 통원 치료로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자택으로는 이송을 하는 경우였고요. 이제 자택으로 가는 방향 쪽에 이제 인천 장수고가도로 아래 차선에 보시면 이제 제가 1차선과 2차선 사이로 이제 뒤집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앞 피해차 주분께서 1차선 바로 왼쪽 부분에 안전지대가 폭이 한 1m 정도 조금 넘게 그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옆으로 비켜줬으면은 제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받고 계속 진행 중에서 앞에서 급정거하셔서 제가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어쨌든 뒤에서 받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뒷차의 운전이 부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고를 당한 차량, 그러니까 앞 차량에 차주와 차주 부인 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면허 정지 처분이 이제 받게 되셨고, 그걸 이유로 해서 퇴사까지 이제 하시게 된 건데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분초를 다투는 긴급 구조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면허 정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번 사고가 처음이고 좀 많이 경험이 없어서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제가 이런 하소연 글을 한번 썼었는데, 예. 거기에 댓글을 다시는 어떤 회원분 중에 예전에 이렇게 저처럼 사설 구급차를 운전대원을 하셨다가, 예. 이런 일이 발생돼가지고 그분 또한 면허 정지하고 벌금을 낸 사연들이 한 2-3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사설 구급차 운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9 구급대는 아니죠. 그렇죠? 119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을 그렇죠. 하는 거고요. 예. 네, 저희는 이제 119가 이제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응급환자 이동을 병원에서 병원 간의 이송이거나 아니면 이제 요양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거나 이제 돌아가신 고인분을
모시는 거나 이제 저희가 다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죠. 얼마나 하셨어요? 이 사설 구급차 운전은? 저는 총 합쳐서 한 1년 정도 좀 넘었고요. 1년 정도 좀 넘으셨다. 예. 그러면은 지금 벌점이 어느 정도길래 면허 정지를 받으신 거죠? 벌점, 그 면허정지 기준은 벌점 40점이고요. 예. 제가 총 받은 그 벌점은 처음에는 50점이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진단에 따라서 이제 벌점이 상이한데, 그 어머님 진단이 좀 다소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어머님이라는 거는 구급차 안에 타셨던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애기 어머님이 애기 어머니. 진단이. 전치 3주 아닌가요, 그분이? 전치 처음에 6주가 나와가지고요. 6주요? 예, 그래서 제가 벌점 15점을 받게 됐었는데, 이제 정정이 돼가지고, 진단 2주로 변경이 돼가지고요. 50점에서 이제 10점이 준 40점으로 벌점을 제가 부과를 받게 되었죠. 예, 40점이요. 근데 예. 그 40점이면은 그 50일 면허 정지인가요, 그러니까? 같은 일수로 보시면 돼요. 예. 40일부터 면허 정지인데, 그 벌점 40점이면은 40일 면허 정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회사에 어떤, 이거 진짜, 구급차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일단 뭐 우리나라 법 규제상 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위법이고요. 사고가 안 나서 이제 중앙선 침범이나 이제 신호 위반이나 할 때는 합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구급차 같은 경우에 사이렌 울리면서 빨간불일 때도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또 운전자 잘못이 되나요, 그러면? 예, 그렇죠. 앰뷸런스도 그렇군요. 예, 똑같이 그냥 일반 사고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안전거리 미확보를 해가지고 벌금 2만 원에 이제 벌점을 부과받게 됐죠. 119 구급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다면은? 예, 지금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사고로 예 보고 있습니다. 119 구급 때도 마찬가지. 그럼 소방차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다 똑같이 그냥 일반 사고로 사고가 나게 되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막 사이렌 울려가지고 비켜줘서 신호를 무시하고 급하니까 달려가다가 사고를 나도 결국은 구급차 소방차 책임이다. 예. 이거는 조금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를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번 사건을 나가고 나서 다른 네티즌들이 한 어떤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제 독일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앞에 뭐 주정차돼 있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경찰차고 이제 이유 불문 없이 그냥 차를 앞으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가는 상황을 보고도 좀 저희 나라는 좀 법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근데 혹시 같은 회사에서도 유사하게 사고를 내서 예? 지금 사실 현행법이 문제잖아요. 따지고 본다면. 예? 근데 예, 그렇죠. 그 현행법 때문에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셨나요? 해고를 당한다기보다는요. 일단은 뭐 회사 측에서 뭐 너 이제 면허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다 구급차 기사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벌점이 부과되고 하면 이제 면허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당연히 일을 못하고 회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주 업무가 운전인데 그 일을 못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뭐 있어봤자 아무런 뭐 할 게 일이 없는 거죠. 눈치만 보면서 이제 뭐 할 거 없이 있다가 눈치에 못 이겨서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겠죠. 예.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죠? 별다른 반응은 없고요. 예. 그냥 이제 지금 내일까지 이제 퇴사하는 걸로. 내일까지요? 끝나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미비한 법 체계, 그러니까 응급 차량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 적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응급 차량에 대한 어떤 법적 미비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응급 차량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제 사고로 인해서 피해 소나타 차주분에게만 뭐라고 이제 할 게 아니라 저희 나라 법에 일단 면허를 취득하는 방면에 있어서 뭐 기능이나 도로주행 상관에서 119 차량이 뭐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나 이제 면허를 처음에 따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인지하게끔 그 면허 따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걸 좀 방안을 내면 좀 이제부터라도 면허를 소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이게 인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처음부터 좀 방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회사에서 어떤 반응은 지금 없습니까? 회사에서는 다른 뭐 크게 뭐 반응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똑같이 평소와 다르게 평소랑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 사안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응급 차량에 대한 법적 이 법적 차원에 있어서 이 준비 미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나라 사회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구급차 운전자시죠. 신진우 씨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LPGA 바하마 클래식이 지금 방금 전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예? 네. 그 유선영 선수하고 김세용 선수가 우승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방금 전에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자가 가려졌는데요. 예. 역전의 여왕, 올해 처음으로 LPGA 투어에 뛰어든 우리 김세용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 3라운드까지는 그 9언더파로 한 상위권 있지만 톱10 정도에 있었는데요. 예. 오늘 하루 동안 무려 5타를 줄이면서 14언더파를 김세영이 기록을 했고요. 합계. 예. 그래서 김세영, 유선영, 그리고 태국의 주타누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예. 이 선수하고 이제 전부 다 3명이 동타를 이뤄서 연장전을 치렀습니다. 18번 홀, 파5홀 마지막 홀에서 연장전이 이어졌는데요. 김세영 선수는 세븐 두 번째 샷을 그린을 조금 넘겼지만 그린 근처에다 갖다 놨고 그러면서 한번 어프로치가 좀 짧았어요. 근데 1.5m 버디 퍼팅을 성공을 시켰고요. 예. 나머지 두 선수는 투혼에 실패를 하고 결국 파로 홀아웃을 했습니다. 예. 김세영이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김세영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우리나라 투어에서 5승을 거뒀는데 모두 다 역전 우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무대에 진출을 해서 바로 전 대회인 코츠 챔피언십에서는 컷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뛴 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예. 역시 이번 우승도 역전 우승이었고요. 김세영이 키가 163cm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태권도나 이런 운동으로 단련된 하체가 워낙 좋아서요. 우리나라에서도 KLPGA에서 우리가 뛸 때도 장타에서 장하나 선수를 제치고 1위를 계속 달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장타를 앞세워서 큰일을 해냈습니다. 예. 그 우리 박인비 선수가 공동 5위, 유선영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연장까지 가서 공동 2위에 올랐고요.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난주에 열린 LPGA 개막전 코치 챔피언십에서 최나연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개막 2주 연속으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6경기를 사실상 풀타임으로 뛴 선수, 기성용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소속팀에 가서도 막 나르는 모양이에요. 예? 골도 터뜨리고. 그렇습니다. 기성 선수의 소속팀이 스완지시티죠. 스완지시티가 이번 주말에 썬더랜드와 경기를 가졌는데 0대1로 뒤진 후반 21분에 오른쪽에서 날라온 크로스를 다이빙 헤딩 슛으로 기성용이 연결을 시켜서 1대1 동점골이 됐고요. 결국 경기는 1대1로 끝났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시즌 4호 골을 터뜨렸고 예. 말씀하신 대로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6경기를 모두 다 선발로 뛰었죠. 4강전 후반 44분에 교체됐는데요. 그때 빼놓고 후반 44분에 교체됐으니까 사실상 거의 6경기를 다 풀타임 뛰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고요. 예.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는
뭐 피로감도 있고 시차도 있고 그래서 교체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선발로 출전을 해서 골까지 터뜨렸고요. 패스 성공률이 91%에 이르렀고 영국의 언론 평점이 6점이면 평균이고 그 이상부터는 잘한 거로 점수를 받는데 7점에서 8점 사이를 받으면서 아주 높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경기 끝나고 하는 말이 내가 헤딩을 잘한 것보다 크로스가 좋았다. 이렇게 성숙된 말을 또 했고요. 또 오늘 컨디션이 최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팬들 앞에서 컨디션이 떨어진 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뛰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뭐 지난해 월드컵 전후 재작년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세계 순위에 조금 더 가까운 선수의 그 기량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빙속 여제라고 불려지죠. 이상화 선수 말이에요. 월드컵 시리즈에서 3년여 만에 노메달에 머물렀다가 다시 하루 만에 메달을 땄어요. 대단합니다. 예? 네. 네덜란드 히렌덴에서 이제 월드컵 시리즈 6차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뭐 이상화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은 500m입니다. 500m는 한 대회 할 때마다 레이스를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새벽에 열릴 레이스에서는 이상화 선수가 5위에 머물고 말았어요. 그래서 29개 레이스 연속으로 메달을 따냈는데 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고요. 30번째 레이스 만에.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한 게 3년 2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도 좀 안 좋고 뭐 감기 몸살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대회도 앞에 한번 쉬었고 그랬는데 그거 여파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500m 2차 레이스가 열렸는데 38초 21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물론 본인 기록에는 조금 미치진 못했지만요. 뭐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사실 나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 2연패를 하고 또 워낙 세계 기록도 갖고 있고 하니까 기대가 좀 커서 그런데 뭐 선수들도 인간이라 컨디션이 좀 좋을 때가 있고 뭐 나쁠 때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번 월드컵 레이스에서 8번 이번 레이스까지 포함을 하면 10번의 레이스에서 우승을 6번을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500m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수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르 정렬 2588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2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예, 놀라셨죠? 우리 박 박사님이 조금 보니 오늘 늦어요. 그래서 저 혼자 다 했어요. 괜찮았어요? 아, 좋았어요. 예? 아유, 그냥 뭐 우리 둘이 하는 건데 이제 오늘. 아, 근데 저는 들어오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조금 전에 보면 여기 좀 밖에 이제 스튜디오 밖에 보면 저 YTN 그 생방송 계속 TV 돌아가잖아요. TV가. 아니 문재인 신임 대표님께서 현충원 방문을 하셔갖고 오늘 약속을 지켰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 정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 쭉 걸어 올라오는데 아까 라이브로 보여주는데 라이브로 봤어요. 봤는데 딱 보니까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이렇게만 문재인 대표님을 갖다 따라와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밑에 자막이 지금 많은데요. 아 뒤에 김성권. 김성권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숫자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기 다예요. 그리고 또 관계자예요. 나머지는 뭐냐니까 아까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했대요. 왜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두 독재자 묘소에 가느냐 반발해갖고 아니 오늘 첫 출발하는 거 첫 행사 아닙니까? 공식 행사.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렇더라도 이건 이미 당 대표로 어제 선출된 새로운 문재인 대표 힘을 좀 실어줘야지 저런 식으로 최고위원들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해서 최고위원들 또 당직자들 아무도 없이 좀 보면 문재인 대표, 신임 대표. 근데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그렇지만 당직자들은 가야 되는 거. 당연하죠. 당직자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저것이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근데 사실 그 문재인 대표의 그런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주 전직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건 사실 역사라는 거는 뭐 잘한든 잘못했던 간에 그 연속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전 문재인 신임 대표의 어떤 저런 행동은 참 그 신임 대표다운 행동이다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글쎄 당직자들도 그렇고 참 모욕이 안 좋. 되게 저런 경우 가면은 뭐 당 신임 대표 또 뭐 최고위원 또 당직자 고위 당직자 심지어 현역 의원들에서 한 보통 한 50명 정도가 현충원에 갑니다. 가서 현충원 앞에 참배를 하고 대개 야당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가서 대통령 참배하고 이렇게 오는 건데. 또 봉화마을도 이제 봉화마을 내려가시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좀 딱 눈에 얼핏 띄는 게 문재인 신임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김성권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정도만 얼굴이 비치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분위기 만들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갔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갔다 하면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세 사람에게 분위기를 유도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전당대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 문재인 의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역사는 역사고 전직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경선 잘 치르고 나서 오늘 첫 출발하는 문재인 대표 체제 왜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들이 이른바 고춧가루 뿌리는 모습 저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핵심 지지층으로 이식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최고위원들 특히 이제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이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뽑힌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안 갔을 텐데. 근데 좀 굉장히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제가 황 의원님께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과정, 당대표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치열한 정도가 아니었죠.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이러한 것들을 봉합을 잘해서 어떤 이 분당,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정답은 문재인 대표가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친노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생각할 정도로 탕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당내 당직에 인선하는 것도 뭐 멀지 않았습니다. 4.29 재보선, 4.29 보선이죠. 그 다음에 멀지 한 1년 남짓 있게 될 내년 20대 총선 거기서 어떻게 공천하느냐. 근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보면 친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탕평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한 문제의식의 해법이에요. 그걸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겠는가. 당장에 문재인 대표가 보면 본인이 약속했던 난 당 대표 되면 어쨌든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께서 참배하겠다. 공고 광학하다. 그분들이 한 사람은
건국의 한 사람 산업화의 아버지로서 하겠다.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당직자들하고 최고위원들이 반발해서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썰렁하게 보면 한 서너 명 문재인, 문희상 이렇게 서너 명 정도 예. 갈 정도라면은 본인이 약속했던 이른바 탕평, 예. 탕평의 정신에 바탕한 당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것을 갖다 체제가 오래 갈 수 있을지 만약에 이거만이 탕평하는데 또 내부의 반발에 부닥쳐서 못하면 당장 비노 같은 경우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번에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문재인 저 대표가 45.3%로 박지원 의원 41.78%보다 3.52%포인트를 앞섰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지지 후보 있음 없음. 네. 4번이지 4번. 4번. 그 항목을 빼느냐 넣느냐고 얼마나 유효로 치느냐 무효로 네. 치느냐. 근데 묘하게도 이번에 보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때는 58.05%, 박지원 후보가 29.45%. 더블 스코어가 차이 나는데 이것을 갖다 반영률 15%를 곱해서 보니까 15%잖아요. 네, 반영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8.707. 네.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4.417, 4.29%포인트를 갖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3.5%를 갖다가 졌는데 그 대부분을 갖다 어디서 끌어왔냐니까 일반 국민 부분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당장 박지원 후보 쪽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원래 우리가 아니지 원래 그 당 세칙대로 돼 있는 대로 그걸 넣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지 않겠냐는 아쉬움을 토로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당장 첫날 그야말로 돛 올리고 그다음에 노 좋고 떡 나가는데 벌써 최고위원들 당직자들이 발목 잡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비노 쪽에서 이 뭐예요? 원래 우리들 했으면 우리가 당대표예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 참 문재인 의원 갑갑해집니다. 문재인 좀 너무 표차가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말하는 사이에 우리의 박상병 박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혼자 힘들었습니다. 후다닥 조금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지금 베스트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가지만 문재인의 후보나 박지원 후보는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참배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베스트는 누구세요? 저는 박사님은. 베스트를 이동근 네. 서울 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이동근 부장판사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쟁점이 됐던 사초 폐기 문제. 네. 기억나시죠? 사초. NLL. 네, 사초 폐기 문제. 사초 폐기는 없었다. 그리고 사초는 원래 폐기되는 거다. 예. 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판사를 베스트로 꼽을 정도로 우리 법조계는 비상식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녀사냥 또는 종북몰이 등등을 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많이 썼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초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초 다시 말하면 당시 원본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잘못된 수정할 수 있는 사초는 폐기하라.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 사초 폐기는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이동근 부장판사. 우리 사법계에 그래도 남아있는 양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이동근 판사 아직 항소심하고 남아있으니까 두고 보시는데 보면 이런 얘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보면 이동근 부장판사의 판결은 그거거든요. 당초 우리가 드래프트는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당시 실무자였던 조명균 비서관 등 이 사람들이 백종천 두 사람들은 그거는 원래 초안은 그건 없애야지 혼란이 없다 그러는데 거기 대해서도 일부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거하기 전에 그런 단계 모든 과정을 다 보관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 두 번째 말이 재밌어요. 두 번째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이 왜 없었느냐 대통령 기록관에 그 부분은 영원히 퀘스천으로 남는 겁니다. 셋째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당시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이 NLL을 갖다 무려 4번에 걸쳐서 그걸 폐기해야 된다 그럴 때 맞장구 치듯이 그 이상이 괴물같이 생겨갖고 그 이야기한 정치적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또 4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걸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응천, 박관천 문제가 또 불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대통령을 이렇게 규정해 버린다면은 과연 그 찌라시는 뭐냐? 대통령이 제가 했느냐? 그렇죠. 대통령이 사인했느냐? 안 하지 않았느냐? 비서실장이 사인했느냐? 안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박관천, 조응천, 예,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보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보면 이제 항소심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봤어요. 좀 두고 보시는데 복잡하네요. 물론 우리 박상현 박사님 말씀대로 보면은 저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입장이 일관된 입장이 드래프트는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없애야 된다고 그랬죠.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조기를 한 법을 갖다 강하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 초안을 수십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를 갖다가 그 없애는 것까지를 갖다가 그거 갖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 하는 것은 저도 경직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여기 또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저는 이게 남아요. 그때 이제 아주 상식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전자 결제를 할 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안을 수정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정하는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초라고 얘기하면 사초는 폐기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대통령 결제가 남아 있는 거는 보관하는지 맞는 얘기죠. 이 정도의 상식적인 대화가 우리가 안 됐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봐보시죠. 혹시 한 1년 전에 이 얘기했던 논쟁들 한번 뭐 봐보시면은 극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모전을 벌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은 지나갔으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웃으면서 맞아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했지 할 수가 있으나 당시에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양극화된 이념 대결 또는 진영 싸움이 횡행했던가 그거를 한 큐에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최종 판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극히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 판단을 내린 이동건 부장판사가 돋보일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박 박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조선 왕조실록은 있어도 조선 사초실록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초라는 그야말로 막 그때그때 쪼가리들 모아서 쫙 놓은 게 사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런 의문은 남아요. 대통령이 최종 사인하기 직전에 사실 그 직전본을 갖다가 사초로 볼 것인가. 사초는 또 그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뭐 박 박사님의 그 요지 자체는 이동근 판사가 상식적 판단했다는 부분 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저도 뭐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고 거듭 확인하지만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무려 보면 NLL을 갖다가 그거 갖다 없애야 된다고 4번 얘기했을 때 반박하지 못하고 그 NLL이 괴물같이 생겼다는 식으로 동의하는 듯한 발언이 남아있는 것만은 영 찜찜하네요. 그냥 뭐 그 얘기는 다시 하고 싶지 않고요. 뭐 동의하는 듯한 또 뭐 사실상이 뭐 폐기 등등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문헌 의원까지도 사죄해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자 이제 워스트 얘기해 볼까요? 워스트 우리 황 의원님.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 혼자 너무 떠들어서 지금. 몇 분도 안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신교수하고 같아요. 잘 말씀하세요. 평소에 말씀이 많으신데 왜 오늘따라 또 저렇게 또 빼는지 모르겠네. 박 박사님. 네. 워스트. 뭐 들어옵니까? 예. 들어주세요.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워스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아시죠?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의 검사였습니다. 예. 당시 경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막내 검사. 막내든 형님이든 그 3명의 일원이었죠. 참회하고 이 민주주의 시대 때 얼굴을 두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가 돼야 할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대법관 후보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더 나쁜 거는 국회에 인사청문 기록서를 낼 때 이경희가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얼마나 역사를 폄하했으면 이 모양으로 대법관 되겠다고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말이 막힙니다. 이런 분. 그래서 박상옥 후보자를 빼고는 다른 사람을 꼽을 수가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어요. 워스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워스트 중에서 워스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뭐 저는 뭐 그래요. 박상옥 진짜 아까 우리 저 신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상호 검사가 그 당시 4년차 검사 맞아요. 그리고 4명의 검사가 그 당시 그 사건을 했는데 무혐의 처리한 건 아니고요. 보면은 경찰 2명을 갖다 구속했는데 거기 사실 3명이 더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 뭉갰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당시 부장검사가 누굽니까? 나중에 헌법재판관 된 신창원 부장검사가 그 당시에 그걸 했고 그 중간에 이른바 차석 검사가 누구냐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상수, 또 보온병, 그다음에 결안, 그다음에 당 한나라당 대표까지 하셨던. 근데 안상수 검사가 안상수 검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중에 그 한 석 달 있다가 87년 얘기입니다만은 석 달 있다가 조금 그 당시 정의구현 사재단 쪽으로 조금 정보를 흘렸다 그래서 안상수 검사는 대표적인 정의로운 검사로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아까 우리 조금 박 박사님 말씀하셨던 검찰이 그야말로 그 당시 안기부의 위세에 눌려서 정권의 힘에 눌려서 보면 그런 식으로 추가로 더 나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요.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칩시다. 막내 검사, 4년차 검사, 그야말로 제일 말석 검사, 그 사람한테 모든 어떤 역사의 무게를 갖다가 더 씌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신창원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같은 잣대 됐던 거죠. 아니, 그때는 안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불구하고 당시 집권당이 밀어붙였던 것이고 안상수 전 대표한테도 얼마나 비판 많이 합니까? 뭐 본통보다 더 유명했죠. 그러나 근데 안상수 검사는 오히려 보면 정의로운 검사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안상수 검사 석 달 후에 보면 쏘곤쏘곤했다고? 그거는 자기 얘기죠. 아니. 자신의 얘기고. 자신의 얘기고. 또 제가 볼 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이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측면이 오히려 더 상당히 좀 불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관련되어 있는 대목을 국회에다가 보통 1억을 할 때는 다 넣지 않습니까? 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뺄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안 넣으면 모르겠지? 그겁니까? 저는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게 좀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셨던 중에 참만 그 박상옥 후보자가 경력을 뺐다는데 그러면 87년에 검사했다는 부분은 뺐다는 얘기입니까? 검사할 때 검사의 자세한 내용을 적습니다. 검사 안에 하면은 검사할 때 몇 년도에 무슨 검사. 저는 그걸 안 적었단 말이에요? 빼버렸다는 거죠. 아니죠. 그거 보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죠. 그런 걸 우리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왜 87년에 그 검사하면서 박종철 사건을 갖다가 수사했던 그 부분을 안 넣냐. 왜 주기를 안 달았냐고.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본 검사라는 게 그러면 몇 년에 사법고시 붙고 몇 년에 임용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어느 직업에 있었고 어느 직업에 있었고 쭉 쓰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통상 보면 이런 건 쓰잖아요. 우리가 보면 대개의 경우 이렇게 씁니다. 뭐 쭉 쓰면서 우리 이력서라든지 이거 쓸 때 자기 이제 잘된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홍준표 검사 그러면 뭐 모래시계, 뭐 이건계 구속 이런 거 갖다 뭐 슬라트 머신 사건 조사, 수사 이런 건 쓰겠죠. 잘한 부분은. 근데 아마 좀 야당에서 문제 삼는 게 그게 아닐까요? 왜 보면 너는 박종철 군 죽었을 때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고 그때 왜 거기에 수사팀의 일원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을 갖다 명쾌하게 적지 않았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그냥 서울지검 검사라고 썼으면 됐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인사청문회 기록서가 국회에 넘어올 때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직서류의 이력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이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율 하면은 몇 년부터 교수 그게 아니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느 학교 무슨 과 교수를 했고 무슨 과목을 한 거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 과목을. 과목까지. 이를테면. 그래 검증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력을 보기 위한 것이 검증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걸 빼버리면은 청문회 회원선을 일일이 다 조사 다 해야 돼요. 시간 다 가니까 그 안에 꼼꼼하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당에서 83년에 이제 검사 임명 서울지검 검사 하면서 주요 되게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주요 담당했던 사건들을 쓰게 돼 있어요. 몇 개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이제 그걸 뺐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좀 건전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이제 황태순 평론가님의 워스트 들어보겠습니다. 주시죠. 자,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갖다가 워스트로 꼽았어요. 사실은 저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좀 워스트 될 만한 분들이 여러 사람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론스타 8억 원, 뒷돈, 곧 플러스 4억 원, 뭐 미수, 저도 장화식, 보면 투기자본 감시센터 뭐 대표 구속됐죠. 뭐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나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뭐 예전에 뭐 평발, 맨발, 그 다음에 뭐 아들 무릎,
거기다가 무슨 뭐 분당 땅, 저 타워 팰리스 땅, 앞집, 그다음에 뭐 경기대 조교수 이상한 임용, 또 우송대학교에서 뭐 이상한 특강 다 좋아요.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이죠. 보면 기자들, 언론, 그 뭐 금요일 원래는 뭐 1월 달에 뭐 했단 얘기를 해요. 그 보면 저 기자들 말진 기자들하고 저 김치찌개 먹으면서 점심 때죠. 좀 으스대듯이 내가 말이야 한마디 해갖고 뭐 저 이야기하는 저 뭐 방송 출연자를 뺐다. 거기다 내가 기자들 너희들 잘 몰라서 혹시 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빠진 팬들이 누군지? 전 모르겠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근데 또 누구한테는 기자들한테는 내가 너희들 그 왜 고위 간부들 다 알고 있어서 여차지 가면 너 죽는지도 모르게 날릴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듣는 저로 하여금 다른 것도 모르고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받은 이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께서 2015년 오늘의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은 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완 후보자가 과거에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죠. 위원은 아니었고 행정위에 참여했던 거죠. 그러니까 행정원으로 당시에 행정관이었죠. 그런데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를 35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나? 그때도 언론관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거 하나고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보통상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기자들은 이완구 후보자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말 그대로 민주화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힘센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처신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1구의 국무총리가 저는 이거 볼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인사청문회 통과를 시키자니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 안 하다니 또 낭만입니까? 이게 묘하게 된 게 지금 문재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께는 큰 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 신문 보니까 지금 보면 그 청문위원들하고 원내 대표단들하고 해서 아주 사람은 좀 부적격한 것 같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번 논의해 보겠다 했는데 진짜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저 원내 대표하고 원내 대표단들하고 또 이제 보면은 그저 인사청문회 팀들 있잖아요. 모아서 얘기해 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거 최근에 보니까 아들도 차남이 무릎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홍콩에서 3년 4년 근무하면서 매년 연봉 2억 5천씩 받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이 땅을 필요할 때마다 받으면서 건보료 안 내기 위해서 아버지 밑으로 형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매년 2,400만 원씩. 2,400만 원 도합 3년 동안 2,400만 원 건보료 안 냈다 하더라. 송파 세모녀는 한 달에 5만 원씩 냈습니다. 가난해서 죽었습니다. 송파 세모녀는 2억 받는 연봉 낸 사람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이 얼마인지를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독립세자라고. 독립세자가 건강보험할 때도 형 밑으로 들어갔어요 또. 이걸 국민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 이 대목에서 문재인 만약에 저 대표가 좋다. 낙마다. 자진 사퇴하라 하고 콱 밀어붙이면서 한번 낙마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문재인 대표는 분명히 지난번에 호남 총리론 얘기하는 바에 충청도에서 참 많은 역풍 맞았거든요. 낙마시키면은 대선 주자가 더 뜰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는 뜨는데 충청도 표가 눈이 아른아른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충청도 얻으려면 호남과 그 양심을 버려야 됩니까? 충청을 위해서 이거는 야당은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새누리당 지도부예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 정도 되면 국무총리 깜이야. 밀어붙여 갈 것인지 이거는 내가 볼 때 보수의 혁신을 말하는 우리한테 이거는 안 된다. 내년 총선 망친다. 안 되겠다. 내년 총선 때 이완구 만약 총리가 되면 총리 체제인데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다. 활찌고 관건이다. 야당은 저는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그 정도는 괜찮아. 통과시켜 그러면은 또 비상대책위에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본인 눈에는 충청표가 안 보일까요? 박근혜 후보한테 충청도에 져서 자기가 1,469만 표 받고 대통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표거든요. 충청표 얻으려면은요. 다른 제 다망칩니다. 소탐 대실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두 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쉐보레 쉐비 뉴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예, 오늘 아침 상당히 춥습니다. 오후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평년 기온을 되찾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추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일 밖에 안 나가셨다면 오늘 나가실 때 좀 두툼한 차림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